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틀린다고 해서 1번 문제는 따로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 풀면서 하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한다. 이 말이 틀렸죠. 종합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죠. 사회과학입니다. 사회현상을 다루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 요것도 틀린 거예요.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학문을 순수과학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벨상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물리학 있죠.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이거는 기초과학이에요. 물리학 노벨상이 몇 가지가 있죠.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순수과학이에요. 물리학, 화학, 문학상도 있나요? 문학도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순수과학인데 경제학은 아니에요. 노벨 경제학상도 있죠. 경제학은 응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탐구 자체가 목적인 학문은 순수과학.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경제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은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응용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공공부문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맞죠? 네, 요 4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살펴봐야 되죠. 근데 민간에서는 형평성 전혀 안 따지죠. 민간에서는 효율성밖에 안 따집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빼야 되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틀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개념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광의의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그 공시 방법이 등기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맞죠? 그 다음에 영미부동산학에서의 임차인의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죠. 그거는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그렇지 않죠? 걔네들하고 우리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말하는 픽스처라 해도 우리 민법상 반드시 동산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임차권 양도하는 거 있죠? 그 민법에서 임차권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동의받아야 돼요. 하여간, 그러면은 그 임차권을 양도하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난 민법에 그런 뭐 양도하고 막 양수하고 이런 게 괜히 그 양수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민법 공부할 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까? 처음에 양도인, 양수인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채권 하면은 꼭 옛날에 그 채권 장사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는 채권, 그런 채권만 생각하지. 뭐 채권처럼 이런 것도 잘 못 들어봤잖아요. 하여간 해보고 나니까 좀 민법이 또 재미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4번을 볼게요. 토지 분리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되죠? 공법상, 그렇죠.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저지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되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이거는 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고 해야 되겠죠. 공한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와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화한다. 이게 맞죠? 4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국어가 지목에 따른 분류죠. 아까 도랑이라고 했던 거. 나머지 후보지, 나지, 공지, 선화지 이런 것들은 지목에는 없는 얘기들이죠. 다음에 6번은요. 틀린 것을 찾습니다.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 가격을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지 가격이 상한선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후보지란 택지지역, 임지지역, 택농임이죠.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 포락질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7번부터 이제 부동산 특성이죠. 자, 이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국지라는 단어가 부동성의 단골 손님입니다. 부분이란 뜻이죠. 국지라는 게. 이건 부동성에서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 해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부동성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하위 또는 부분적 시장으로 만든다. 맞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에 하위 시장에 서울 부동산 시장도 있고 또 경기도권 그 부동산 시장도 있고 이렇게 하위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적, 불변적,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용도 다양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 원칙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것도 맞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용도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증성이라는 거는 이 희소성과 관련되죠. 부증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희소성과 관련돼서 이 토지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돼요.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유효 이용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에는 용도 다양성도 관련이 될 수 있지만 뭐도 관련될 수 있다고요? 부증성,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옆에 써놓고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맞나요? 일단 패스해야 되죠. 그러면 모르면 패스. 다음에 5번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 하는 특징으로서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5번이 틀렸어요. 그럼 이제 4번은 뭔가 하면은 혹시 제가 이런 그림 그린 적이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 적 있어요? 감정평가론에서 그린 적 있죠? 요 앞 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을 땅을 살 때 요 땅 가격이 그냥 요거 없었다면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요 땅을 요렇게 20제곱미터를 살 때 2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해서 2천만 원 주면은 살 수 있다 없다? 2천만 원 주면 살 수 없다 그랬죠? 더 줘야 된다 그랬죠? 왜 더 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 더 줘야 돼요? 이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돼버리면 맞나요? 그러면은 땅값 올라간 부분 때문에 얘를 그냥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격 올라가는 것을 반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때 감정평가사가 무슨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이 땅 가격 상승에 얘가 기여했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이 깊다고요. 됐죠? 자, 근데 이때 제가 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요걸 평가를 하면은, 현조기소,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없고, 현황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거 평가하면은,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건부 평가를 하는 거죠. 현재 상태는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이렇게 될 거를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조건부 평가다 이 말이에요. 또 1구부 했죠. 현저기소 1구부. 아까 구분평가 뭐 일괄평가 아까 나왔잖아요. 필지액지 할 때 1구부 할 때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게 무슨 평가예요? 부분평가, 부분평가.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죠? 구분평가는 다 해야 되죠. 다 하는 게 구분평가예요. 각각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대신. 근데 부분평가는 부분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게 보세요. 가격 원칙에는 기여의 원칙 관련되고, 또 토지의 모양은 맹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맹지에서 자루형 토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좀 시험에 출제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 하나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좀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적중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꽤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할 때마다 달동네 고급 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 서민이 사는 동네에 뭐 고급 주택을 짓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다 제 수업 듣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8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성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맞죠? 외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데 근처에는 서로 가려고 할 거고요. 나쁜 데 근처는 안 가려고 할 거고요. 이제 외부 효과요. 그다음에 부증성.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며 토지 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개별성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이 아닌 토지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일단 패스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영속성.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기 곤란하며 누대의 토지관을 형성시킨다. 누대가 뭐예요? 누대. 누대가 자손 대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감 누계에 가잖아요. 그 누자가 쌓아서 이렇게 더하는 걸 누계라 하잖아요. 그 누대가 이제 여러 대에 걸쳐서 이 말이에요. 그럼 영속성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의 인접성.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맞는 것 같죠? 결국은 3번이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나온 이상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격과 가치 구별할 때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했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길잖아. 이 부동산과 같이 효용의 지속기간이 긴 물건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성질과 관계 있겠어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다. 영속성. 됐습니까?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음에 9번은요.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점차 조방화한다. 맞나요? 집약이죠, 집약.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인접성으로 인해 개발이 사회 환수의 근거가 된다. 인접성. 인접성으로 인해서 개발이 사회 환수 근거 맞죠?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맞죠? 이거 아닌데? 이거는 영속성인데? 3번 맞아요? 완전한 대체관계 안 되죠? 개별성, 제각각이란 얘기잖아요. 제각각이면은 이거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걸로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콜라 사면은 거기 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다른 걸로 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대체가 가능하죠. 대체가. 근데 개별성에서 대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에요. 10번은 좀 이따 이거 부동산 속성을 말씀드리고 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